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경제학 이제 지난 시간에 화폐금융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화폐 시장 분석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2절 이제 화폐 공급이고요. 남은 게 이제 2절은 화폐 공급. 자, 우리나라에 어떤 방법으로 화폐가 공급될 것인가? 3절은 그 반대에 이제 화폐 수요. 왜 우리는 화폐 수요를 할 것인가? 화폐 수요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뭔가? 4절은 이제 이자율 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자율 결정 이론. 다음에 이제 5절은 이제 중앙은행의 그 금융 정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는 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화폐 금융 시장이 나왔으니까 보세요. 공급, 수요, 이자율 이 화폐 시장 균형 이론이라 보면 됩니다. 공급, 수요, 균형 이렇게. 5절은 뭐 따로 이제 금융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는 그런 파트고요. 자, 그럼 2절에 화폐의 공급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잘 실마리를 잘 풀어야 됩니다. 2절 화폐의 공급. 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화폐가 어떤 방법으로 공급될 것인가? 이걸 봅니다. 자, 우리나라 전국의 화폐 금융시장, 화폐가 어떤 방법으로 증감될 것인가? 자, 가만 보면은 우리가 저 앞에 미시경제학도 2장에 보듯이 뭐 붕어빵 공급의 결정 요인, 이런 거 공부하시죠? 그거는 이제 한 미시경제학 즉 한 재화시장의 공급 결정 요인 이렇게 공부했듯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국을 봤을 때 화폐 공급 요인입니다. 화폐 공급 요인. 이걸 보는 이제 파트인데, 우리나라 공급 요인에 대해서 보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통화량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통화량 지표부터 합니다. 통화량 정의, 통화량 지표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나라 통화량이 전국에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지표인데, 그 책에는 이제 구지표 M1, M2, MCT, M3 이런 거는 이제 구지표로서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지표는 생략하고 이제 보지 마세요. 이거 삭제하시고요. 신지표, 이런 게 있습니다. M1 협의통화 있고, M2 광의통화, LF 금융기관 유동성, L 광의의 유동성, 그 밑에 본원적 통화 R이라는 약자가 적혀 있는데 본원적 통화라고 되어 있죠. 그 본원적 통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본원적 통화, 본원통화. 약자는 R이라 했는데요. 이 약자는 우리가 이제 쓰는 그냥 약속이고, 그냥 한글로 본원통화량.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그 위에 M1, M2는 나중에 보고요. 본원통화량부터 한번 봅시다. 이 본원통화량이 뭐냐? 우리나라 전국의 본원통화량이 지금 얼마인가? 자, 우리나라 돈을 찍어내서 발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발행합니다. 그죠? 그럼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돈 그 자체, 그 크기를 본원통화량이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단순하게 가정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만원짜리를 10,000장 찍어냈다 합시다. 자, 5만원짜리 없고요, 1,000원짜리 없고, 동전 없다 합시다. 가정하고, 만원짜리를 10,000장을 지금 찍어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본원통화량이 40만입니다. 만원짜리 10,000장 찍어, 이거 만원짜리요. 만원짜리를 지금 40,000장, 지금까지 40,000장을 찍어냈다. 그럼 40만원 아닙니까? 거기 본원통화는 40만원이에요. 찍어낸 그 자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게 본원통화. 자, 그러면 이게 40만원이 찍혀 나왔는데요. 그게 우리 이제 시중에 나와가지고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경제입니다. 중앙은행은 요 바깥에 있어요. 중앙은행이 이제 만원짜리 40,000장을 찍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일로 발행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경제로 들어왔단 말이죠, 돈이. 그럼 여기 누구누구가 40만원 그걸 갖고 있습니까?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지켜 나왔는데 이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민간이 현금으로 갖고 있겠죠. 우리 가게나 기업들이 돈 쓰려고 주머니나 장롱이나 금고나 장롱이나 이런 데 갖고 있는 돈이죠. 민간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 아주 많을 겁니다. 네. 민간 현금 통화, 민간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민간이 현금으로 형태로 갖고 있는 거, 민간 현금 통화라는데 요 전국에 20만원 갖고 있다 합시다. 20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누가 갖고 어디 있어요 돈이? 찍히 나왔잖아. 중앙은행이 40장을 찍어냈는데 이거 시중에 이제 왔는데 20만원 이제 민간 현금으로 갖고 있다. 그 나머지 20만원 어디 있냐? 은행 금고에 있을 것이다. 은행 금고에 있는 돈은 민간 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행 금고에 이제 시재금이라고 하는데, 은행 시재금. 자, 은행 시재금. 은행 금고에 남아있는. 자, 은행 또 한번 볼까요? 은행이다. 그 예금자들이 예금 받고 대출해 이제 뭐 은행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주된 업무는 수신 여신 업무 아닙니까? 예금 받고 그거 돈으로 이제 남한테 대출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금을 받았는데 일부만 대출해주고요. 나머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금고에 남아있다. 이게 이제 시재금이라요. 은행들 다 시재가 얼마인지 이렇게 다 계산합니다. 총 들어온 돈에다가 총 나간 돈 대출 이렇게 다 따져가지고 금고에 얼마가 돈이 남아있나 이 시재를 다 맞추게 됩니다. 이게. 그 1원이라도 안 맞으면 퇴근 못하는 은행 직원들.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은행에 셔터 한번 딱 내리면요. 우리나라 전국의 은행에 금고에 현금으로 시재가 얼마 남아있는지 다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은행 금고에 시재로 남은 게 전국의 은행에 이제 10만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10만원 어디 있나요? 만원짜리 40장 찍어냈잖아요. 그럼 민간이 현금으로 20만원 갖고 있고, 은행 금고에 시재로 10만원 남아있고, 나머지 10만원 어디 있어요? 10만원 어디 있나? 그건 누가 어디 있냐 이제. 분명히 10만원 어디 있을 건데, 나머지 10만원은 법정지급준비, 우리 책에 보면은 지급준비 예치금이 해놨죠. 이걸 다른 말로 법정지급준비금이라는데, 법적으로 지급준비해 놓은 금액, 지급준비 예치금.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이 예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금을 받았는데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예금을 한 돈을 은행이 이제 남한테 대출해 주는데, 이 예금을 처음부터 받은 걸 처음부터 대출해 줘버리고 이 예금자가요, 내 돈 청구 들어갔을 때, 내 돈 내놔라, 돈 필요하다, 예금 청구 들어갔을 때 이 은행이 없다, 돈 없는데 내려오시오, 모레 오시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중앙은행이 야, 은행들 너희들 요 예금 받으면은 반드시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일정 비율을 너가 마음대로 대출해 주지 말고 이거 예금자 청구를 대비해서 내한테 갖다 맡기라 하는 돈이 있어요. 그게 법정지급준비금입니다. 법정지급준비 예치금. 예치금은 이제 중앙은행에 맡겨놔야 되니까 지급준비 예치금이라 하기도 하고 법정지급준비금이라 합니다. 법정지급준비금으로 10만원이 중앙은행에 맡겨져 있을 겁니다. 이거는 중앙은행 소유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 마음대로 요 예금 받은 것 중에 10만원은 예금자 청구를 대비하기 위해서 너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내한테 갖다 맡겨놔라는 돈이 있어요. 그게 법정지급준비금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자, 은행이 예금 받았을 때요, 예금을 받았다, 총예금을 받았다. 그럼 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중앙은행에 갖다 맡기라. 너 마음대로 쓰지 마라. 법정지급준비금을 이렇게 따로 놔둡니다. 법정지급준비금 이건 이제 중앙은행에 갖다 맡긴데, 그 나머지를 여기 대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대출을 다 안 하고 요만큼을 이제 금고에 남겨놔. 여기 이제 시재금이라고 합니다. 금고에 남겨놓고 나머지 요거를 이제 대출해 준다. 대출해. 그럼 이제 대출된 금액이 요거죠. 그거는 중앙은행이 이제 법적으로 맡겨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여윳돈으로 이제 은행들이 금고에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이제 예금 받은 거 중에 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대출이 되는 거죠. 시재금은 다른 말로요, 초과 지급 준비라 이렇게 부르는, 이거는 이제 법정 지급 준비고, 또 나머지 여윳돈 해서 초과 지급 준비금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과 지급 준비금, 이게 초과 지급 준비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앙은행에 갖다 맡겨놓은 거 10만원, 은행 금고에 총 있는 10만원, 그 다음 우리 민간들이 가게나 기업들이 장롱이나 금고나 이런 데 갖고 있는, 지갑이나 갖고 있는 현금 통화, 요 세 개 딱 더하면요, 중앙은행이 찍어낸 그 자체 돈하고 딱 일치합니다. 이거 40만원 찍어냈는데요, 요거 세 개 더했는데 45만이다. 5만원 위조지폐입니다. 위조지폐. 40만원 찍어냈는데 이 세 사람 요 세 개 딱 존재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되고요. 하여튼 번호 통화에 40만원은 이렇게 분류된다. 이렇게 보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낸 것은 우리나라 정부로 보면은 요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보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아래 위쪽에 우리 책에 보면은 여기 정리 또 해놨죠, 그죠? 여기 민간 현금 20만원 그대로 들어오고요. 요 두 놈을 합쳐가지고요, 초과 지급 준비금과 법정 지급 준비 합쳐가지고 그냥 지급 준비금, 이렇게 그냥 지급 준비금 하면 요 두 개를 합쳐서 말합니다. 시험에서도 그냥 지급 준비금 하면 요 두 개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초과 지급 준비금 혹은 시재금, 법정 지급 준비금 분리하면 이게 분리되고요. 알겠죠? 분리되고 그냥 지급 준비금 하면 요 두 개를 합쳐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으로 가면은 요 두 개를 합치면 화폐 발행액입니다. 화폐 발행액 플러스 법정 지급 준비금, 이렇게 화폐 발행액 플러스 요 두 개를 합치면 화폐 발행액 플러스 법정 지급 준비금, 이렇게 이제 분류하겠네. 뭐 이렇게 아래 위로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세 개, 보는 통화량은 이렇게 세 개로 보유된다. 그다음 이렇게 이제 요 두 개 합치면 그냥 지급 준비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보는 통화량입니다. 보는 통화량인데, 그 위로 이제 우리 책의 교과서에 다시 올라가면은 이제 협의 통화량, M1이라는 협의 통화량, 협의 통화량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통화량이냐? 이 보는 통화량보다 훨씬 큰 금액인데, 왜 이게 크냐면은 그 밑으로 갈수록 이제 더 통화량이 큰 금액입니다. M1보다는 M2가 더 크고요. 그 다음 LF가 더 크고, 마지막으로 L이 가장 큰 통화량 지표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통화량 지표인데, 이 협의 통화량 요놈이 보는 통화량 40만원인데 협의 통화량은 제가 뭐 억지로 이제 숫자를 예로 들어 가지고 400만원 정도 됩니다. 400만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협의 통화량은 400만원이다. 이게 훨씬 큰 금액입니다, 이게.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중앙은행이 찍어낸 그 돈 자체를 말하는데, 요거는 그 돈으로 우리가 파생시킨 화폐량까지 포함시킵니다. 자, 파생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민간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 요거 20만원,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요거. 민간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20만원. 근데 뒤에 보세요. 예금액이 나오죠. 우리나라 예금 총액이나 대출 총액은 파생 통화량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통화량하고 이제 배치되는 개념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파생 통화량은 은행에 예금하면 이걸 은행이 남한테 대출해 주죠. 그 돈이 또 시중에 떠돌다 다시 예금 들어올 수 있죠. 또 은행은 또 그 돈을 또 대출해 줘요. 이게 자, 파생, 유통, 신용창조라 하기도 다 같은 말이네. 신용창조, 유통, 파생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 예금액이라는 게 바로 파생통화입니다. 파생통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큰 금액이 됩니다. 40만원보다. 자, 그러면 이게 보는 통화와 또 파생통화라는 이 예금액이 우리나라 전국의 은행에서 받은 요구불 예금 총액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파생통화단 말이에요. 이게 예금액이라는 게.
자, 이 파생과 본원의 또 설명을 지금 이게 잘 공부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 합해금융시장 새로운 시장에 미시에도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합해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본원통화와 파생통화의 관계는 자, 이거 보세요. 뭐 40만원 예를 들지만 만원이라 합시다. 만원짜리 요 한 장이다. 이게 중앙은행 본원통화량 만원이다. 만원짜리가 중앙은행에 찍혀 나왔어요. 그럼 이걸 이제 A라는 사람이 소유했습니다. 이 사람이 장롱에 다 보유하고 있다. 이 만원짜리를 이 A가 장롱에 계속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전혀 파생이 안 됩니다. 장롱 보유, 현금으로 보유, 이거는 전혀 파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금 보유를 이 사람이 야, 이 만원짜리 이거 내가 왜 현금으로 갖고 있지? 이거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아 먹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은행에 예금한다. 현금 보유 안 하고 은행에 A은행에 무슨 은행에 예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통장 A라는 사람 통장에 요구불 예금 통장에 만원이 찍히겠죠? 예금 요구불 예금 만원이 찍힙니다. 그럼 현금 보유는 없어진 거죠. 이제 장롱이는 없어지고 이제 은행에 예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A라는 사람의 예금 통장에 만원 이렇게 찍힙니다. 그럼 이 은행은 이 만원을 남한테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법정 지급 준비 있고 시제 있는데 이거 없다고 가정하면 만원을 남한테 대출인데 B가 대출 받아갔어요. B가 대출 받아갔다. 그럼 이 사람이 뭐 물건 사는데 뭐 쓰고 뭐 돌아다니니까 시중에 만원짜리가 물건 사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 C라는 사람이 또 예금을 했다. C라는 사람이 예금을 했다. 그러면 C라는 사람 통장에 또 만원이 찍힙니다. 그죠? 그럼 벌써 우리나라 예금 총액은 2만원으로 불어났지. 2만원. 그죠? 이 은행은 또 만원을 D한테 대출해줬다. 대출해줬다. 그럼 이 D가 또 대출받아가지고 뭐 물건 사고 왔다 갔다 시중에 또 돌아다니다가 또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예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E라는 사람 통장에 또 만원이 찍힙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 지금 만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요. 제가 본원 통화량 만원이라 했잖아요. 본원 통화량 만원 그대로인데 이게 대출이 됐다가 은행 들어갔다 대출됐다가 은행 들어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전국의 예금 총액은요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금 총액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 이게 파생통화 개념입니다. 파생통화. 그러니까 최초에 이 A가 이 본원 통화량 만원 갖고 있는 이 A가요 장롱에 계속 보유하고 은행에 예금 안 해주면은 파생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은행에 딱 넣어주면 이게 이제 은행은 대출해주고 막 들어오고 들어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네. 이걸 파생, 유통, 화폐의 파생, 유통, 그 다음에 신용창조라 그래요.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라 해요. 이게 이런 거 있어요. 파생 통화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요구불 예금 총액이라면은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여러분 여기 예금 요구불 예금이야. 요구불 예금 뭔가 아시잖아요. 그 우리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통장이 거의 뭐 요구불 예금 통장이 개인 자유주체 예금 보통 예금이죠. 또 기업은 이 마음대로 예입하고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 당좌 예금이라는 요구불 예금이 있습니다. 기업은 당좌 예금. 우리 개인은 개인 자유주체 예금 이런 게 이제 요구불 예금인데 이게 핵심이죠. 물론 이 뒤에 신경 쓰지 마세요. 수시로 입출할 수 있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 큰 금액이 아니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수시 입출식 저축예금은 뭐냐면 저축예금은 원래 이제 정기 예적금인데 정기 예금이나 적금, 부금 이런 건데 어느 정도 적금을 넣으면은 자기 분 돈에서 한도 내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은 또 뺄쓸 수도 있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넣을 수 있는 이런 적금이란 말이에요. 이제 뭐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는데 그게 예금 이 요금을 예금 총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요 380이에요. 내가 이거 400만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20만원 똑같고요. 이거는 380이나 되는 거죠. 이게. 전국에 380만원. 예금 총액은 파생통화입니다. 파생통화. 자, 이제 이게 400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M2라든지 광의통화, 그거는 이제 M1에다가 또 뭐, 그 다음으로 있는 여러 가지 금융자산들 된 거고요. LF는 또 M2에다가 또 여러 가지 또 금융자산 된 거고, L은 또 LF에다가 이제 나머지 남은 그 외의 모든 금융자산들을 된 겁니다.
그거는 뭐 상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안 물어보니까요. 일단 보는 통화량하고 이 M1 협의 통화량은 이 내용까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통화량 이 세 개로 보유되고 있고 40만원. 협의 통화량은 민간연금 20, 뭐 요걸 합쳐서 그다음 요금을 예금이라 합시다. 요금을 예금 총액이 380. 그래서 합쳐서 총 4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통화량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 통화량 변화 요인을 이제 보는데요. 우리 책에 보면은 창구에 각종 금융 상품들이 종류들이 소개되고 있는 요금을 예금, 뭐 양도성 예금 증서 등이 하는데 그 뭐 한번 슬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바로 그 뒷페이지에 화폐 공급 요인이 들어갑니다. 자, 화폐 공급 요인으로서 우리나라 화폐를 공급하는 요인과 정감 요인 이게 방향인데 바로 밑에 통화 공급 방정식이 나와요. 통화 공급 방정식 그게 이리 되죠. M은 우리나라 통화량은 자 보세요. 통화 공급 방정식이 이리 돼요. 이거 통화 승수라는 건데요. 통화 승수 Z R 1-Z분의 1 이거 통화 승수라는데 곱하기 보는 통화량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보는 통화량이고 여기 통화 승수라고 불리는 건데요. 통화 승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통화량 이렇게 해야죠. 이게 통화 공급 방정식인데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 식이 나오는 과정은 지금 사족이라서 빼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식하고 요 식하고 감아 보니까 이 두 식을 결합한 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요 민간현금은 같은 거죠. 이거 민간연금 20, 민간연금 20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시제금들은 초과지급준비금과 법정지급준비금은 결국 은행이 받은 예금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 예금 총액이 380이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중앙은행이 정해놓은 만큼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지급 준비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초과지급 이건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초과지급준비금으로 10만원 보이되고 나머지가 대출이 되면 이게 총 예금액이 380이면 총 대출액이 360만원입니다. 총 예금이 380이잖아요. 그 중에 10만원 법정 지급 준비되고 10만원 은행 금고에 남아있고 그럼 360은 대출이라고 보면 되죠. 대출 총액 360만원. 그래서 지금 이 두 식이 상당히 관련되어 있어요. 이건 같은 거고 요 두 개 금액이 요 금액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대출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씩을 결합한 식이 요 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는 통화량 요거 이제 봅시다. 이게 40만원이에요. 이 두 개 결합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M1이라면 이게 400이에요. 400만이고 이 통화 승수인데 이게 10이 되겠죠. 10 곱하기 이렇게 400 나오죠. 이거 다 연결돼요. 숫자를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책에는 숫자가 없지만 숫자 적어 놓은 게 좋아요. 이게 40이면 400이면 20 이게 380 예금 총액이 380이다. 그러면 은행 시제금 10만 법정지급 준비 10만 나머지 360은 총 대출액. 이게 이제 두 식을 섞어버린 식이 요 식이다 말이죠. 이게 이제 통화 공급 방정식인데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 식에 대한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는 통화량 얼마다, 뭐 Z값 얼마다, R값 얼마다, 이거 좀 전에 설명드릴 거니까요. 얼마다, 우리나라 통화량 얼마냐 계산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요 그대로 보는 통화량에다가 이 통화승수가 얼마다 하면은 요거 곱하기 하면은 우리나라 통화량이 나와요. 그래서 요 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바로 우리나라 통화량 변화 요인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화 공급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화 공급 방정식이래요. 그럼 여기 보면 일단은 우리나라 통화량이 400이잖아요. 400만인데 이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일단 크게 루트는 두 가지 루트입니다. 루트. 요놈이 보는 통화량이 50으로 늘어나도 이거 늘어나도 이건 10 그대로 있고요. 늘어나도 이거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0 그대로인데 이 통화성수가 10에서 15로 20으로 올라가면 이거 올라가죠. 그러니까 크게 우리나라 통화량을 변화시킨 루트는 이 통화성수가 변화될 수도 있고 이게 보는 통화량이 변화될 수도 있다. 이제 공식을 그러니까 이 공식 좀 외우세요. 이거 두 개 곱하기 한 게 이거 우리나라 통화량이니까 이 통화량을 증가 감소시키는 요인은 이 통화성수가 증가 감소돼서 변화될 수도 있고 이 보는 통화량이 증가 감소돼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통화성수부터 먼저 볼게요. 이 통화성수. 이 통화성수가 10인데 지금 이게 파생통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낸 40만원 그대로를 하더라도 요놈이 10에서 20으로 30으로 올라가면 이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안 변하는데 이거는 올라간다는 거는 파생통화가 늘어나는 겁니다. 통화성수가 변화되는 거는 그리고 이놈을 내생적 요거 요인에 의한 통화량 변화를 내생적 통화량 변화라 이렇게 부르죠. 다 같은 말이에요. 통화성수를 통한 통화량 변화, 파생통화를 통한 통화량 변화, 우리나라 내생적 통화량 변화 요인 이렇게 부릅니다. 내생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새롭게 찍어내지 않아도 통화량이 변화되는 요인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이 그림 다시 우리나라 국민경제입니다. 이 중앙은행이 돈 찍어내는 이 중앙은행이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서 발행하는 이게 이제 보는 통화량이거든요. 그럼 이 보는 통화량을 새롭게 찍어낸다는 거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라 보면 돼.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경제니까 중앙은행이 보는 통화량을 새롭게 찍어내갖고 통화량을 늘리는 거는 외부에서 통화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외생적 통화 공급 변화라고요. 중앙은행과 전혀 관계없이 기존에 이제 보는 통화량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장롱에 많이 보유하냐, 누가 은행에 예금을 많이 넣어주느냐, 예금이 많이 되냐, 예금이 안 되냐, 파생이 여기 요 안에서 통화량 변화되는 게 내생적 통화 공급 변화. 이게 이제 파생 통화 변화거든요. 이게 통화 성수를 통한 변화고 내생적 통화 변화고요. 요거는 이제 외생이라죠.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새롭게 찍어내면 이제 보는 통화 변화 요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생적 통화 공급 변화라고 합니다. 외생적 통화 공급 변화 이렇게 부르죠. 크게 이제 우리나라 통화량 변화되는 요인이 크게 두 루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파생적 통화 변화, 통화 성수를 통한 통화량 변화, 내생적 통화량 변화는 구체적으로 뭐뭐 있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여기는 이제 Z하고 R 요거 잘 아면 되거든요. 자, Z는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로요. 책에 다 정의되어 있죠. 이게 총 통화량에 대한 민간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숫자 있죠. 우리 총 통화량이 400이죠. 400만 원에 우리 민간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20만 원이었죠. 이 비율입니다. 총 통화량에 대한 민간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비율. 이게 Z입니다. Z 이거 이제 문제 나오면 Z도 구하라. 그러니까 총 통화량에 대한 민간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Z입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R 있죠, R. 요거 우리 교과서에, 경제학 교과서에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을 지칭하지 않는 건 요 식의 요 R표입니다. 다른 데는 다 그 R이라고 표시된 건 이자율인데, 요 식에서는 요 R이 이자율이 아니고 지급준비율입니다. 지급준비율. 지급준비율입니다. 이거 지급준비율이요. 그 총예금에 대한, 은행이 받은 총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비율입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숫자 있죠. 은행이 받은 총예금액이 380이었죠. 그 중에 이 초과지급준비금 시제금과 법정지급준비금 합해서 20만이었죠. 이거 380의 총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비율, 이게 R입니다. 이걸 다시 나누면 이제 초과지급준비율과 또 법정지급준비 다시 나눠주면 됐죠. 그래서 총 380에 대한 은행 시제금 초과지급 준비 비율인 10만원과
법정 지급준비 380에 대한 중앙은행 갖다 맡기는 지급준비금이 10만이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냥 지급준비를 하면 이 전체를 말하는데 380에 대한 20만원.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면 심심할 때 Z값이 400만원 분의 20만원 비율이고 R이 380에 대한 20만원의 비율입니다. 이거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만약 요 공식에 한번 넣어가 계산해 보세요. 무조건 10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 별로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10이라 했죠. 여기 400이고 여기 40이면 이거 무조건 10이란 거죠. 10인데 여기 Z와 R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400만원 분의 20만원의 비율이고 이거는 380에 대한 20만원의 비율입니다.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딱 직접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 이 통화성수가 무조건 10이 나옵니다. 1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400이 딱 나옵니다. 자, 이건 정리 다 해야 됩니다. 문제가 나오면 이거 Z값이 얼마다, R값이 얼마다 바로 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런 데이터 주거든. 우리가 총통화량이 뭐나 민간 현금이 얼마다 이렇게 데이터를 주니까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구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어 정의들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초갈, 법정을 나눠지면 나눠지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이제 통화량을 변화시킨 루트가 이거 하나가 있는데 통화성수, 파생통화, 내생적 통화 공급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세 가지네요. 하나, 둘, 셋. 아니면 크게 나누면 두 개. 지불 준비율과 현금 보유 비율. 이 두 개라든지 아니면 세 개 하면 현금 보유 비율, 초과할, 법정할 이렇게 세 개. 다 그럼 여러분 이게 다 분모있죠. 분모 있으니 작아져야 이것들이 작아져야 통화 성수가 커지고 우리나라 파생 통화량이 커지게 됩니다. 자, 현금 보유 비율이 낮아져야 우리가 아까 했죠.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으면 돈이 묶인다는 거죠. 현금 보유를 내놔야 은행이 돈이 들어가고 이게 파생이 늘어난다니 대출이 되고 이게 파생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불 준비율이 낮아져야 은행들은 예금 받은 것 중에 지불 준비가 낮아야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거 아닙니까? 지불 준비가 높다는 거는 묶어둔다는 거예요. 은행이 예금 받은 거에 보다 많은 돈을 묶어둔데 대출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지불 준비가 낮아져야 이 파생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내생적 통화 공급 변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이거 공식을 알아가지고요. 이게 딱 분모 있잖아요. 지금 이거 분모에서 여기 작아지면 통화 성수가 커져서 우리나라 파생 통화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럼 이게 파생 통화는 이 통화 성수 요놈이 있죠. 여기 40이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1이면 통화 성수가 1이면 이게 40밖에 안 되겠죠. 그럼 그 나라는 중앙은행이 40만원 찍어냈는데 전국의 총 통화량도 40만원이라는 거는 파생이 전혀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 통화 성수가 1이라면은 파생이 전혀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1이라면은 일단 Z가 1이면 1이겠죠. 이거. 요 1이면 요 1 빼기 1은 요 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Z가 1이면 여기 전체가 1인데 Z가 1이란 뭐예요? 총 통화량과 민간 현금 비율이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은행에 일전 땡립도 예금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장모명 갖고 있고 예금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은행에. 그럼 은행이 있어봐야 뭐합니까? 은행이 예금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 이런 땡립도 예금을 안 하면 파생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은행에 넣어줘도요. R 값이 지불 준비율이 1이면 여기 1인 보세요. 여기 1이면 Z 날아가니까 이게 1입니다. 그러면 지불 준비가 1이라는 것도 파생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예금 총액과 지급 준비금이 똑같다는 것은 대출 이런 땡립도 대출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금과 지급 준비금이 똑같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1이거나 이게 1이면 이게 1이 되는데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1이거나 1이면 여기 1이 돼가지고 파생이 전혀 안 되고 이게 40이면 여기 1이고 여기 40이 된다는 거거든요. 40만원. 그런 나라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는 없습니다. 현실에는 여기 Z가 엄청나게 1부터 적고요. R도 엄청나게 1부터 적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10이라 좀 실제로 현실에는 10보다 더 큽니다. 실제로.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는 통화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됩니다. 이게. 자, 일단 여러분 이게 통화성수를 통한 우리나라 통화량 변화 요요 세 가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겁니다. 이제 외생적 통화 공급 변화, 보는 통화를 통한 변화. 요거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으로 찍어낸다. 그래서 그러면 좀 네 가지를 보겠지만은 우리나라 통화량 총 변화 요인은 7가지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통화량, 우리나라 전국의 통화량이 증가 혹은 감소되는 요인은 총 7개입니다. 그 중에 파생통화 변화, 내생통화 변화, 통화 승수를 통한 변화는 3가지 요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보는 통화의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자, 우리 책의 그 하단에 보는 통화를 통한 통화량 변화 4가지 딱 정리해놨죠. 자, 지금 요거 이제 4개 합니다. 4가지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그림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4가지가 있으니까 4가지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이 보는 통화량 증가고요. 오른쪽이 보는 통화량 감소입니다. 이 그림하고 같이 공부하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국민경제고 여기 밖에 중앙은행이 있다고 해요. 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이 네모칸으로 돈을 찍어내면 보는 통화량 증가요. 그리고 이 네모칸 안에 있는 돈이 중앙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럼 보는 통화량 감소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외생적 통화량 증가 요인, 감소 요인이다.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니까 돈이 증가, 감소 요인이다. 이게 이제 왼쪽이 증가고 오른쪽이 감소 요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가 대상으로 하는 은행은 중앙은행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찍어가지고. 네? 정부가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중앙은행에 돈 빌립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대출 20만원 찍어가지고 대출해주다. 정부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중앙은행에 돈 좀 빌려달라. 20만원. 그래서 20만원 찍어가지고 이렇게 빌려준다. 그러니까 본통화 증가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돈을 찍어가지고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네모칸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입니다. 20만 나왔다. 그럼 반대로 이제 정부한테 돈 빌려준 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 빌린 것 중에 갚았다. 혹은 옛날에 이제 빌린 거 없으면은 여기 돈이 또 정부가 돈이 남아도록 하면 중앙은행에 또 예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금을 했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빌린 돈 갚았다든지 이걸로 돈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정부에 빌려준 회수했다. 혹은 정부가 돈이 남아가지고 중앙은행에 예금을 한다. 이게 10만원, 이건 보통 감소입니다. 20만원 요놈은 여기서 찍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만원 요거는 다시 정부의 돈이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은행이 있죠. 시중은행들이 또 은행이 중앙은행입니다. 은행이 또 돈이 필요하면 중앙은행에 돈 빌립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 20만원. 이걸 이제 재할인이라고 해요. 재할인. 여러분, 은행들이 돈이 필요해서 중앙은행에 돈 빌린 행위를 재할인이라고요. 그때 금리가 재할인 금리란다. 재할인율, 재할인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 빌리달라니까 재할인해준다. 그럼 20만원치 돈 찍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보너통 증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빌려준 거 회수했다. 10만원, 이게 보너통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은 봉채 등 채권을 샀다 팔았다 하는데 공개시장에 가가지고 정부가 발행한 공채가 있다. 이걸 중앙은행이 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은행 자체도 공채를 발행합니다. 통화안정증권이나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중에 있는 공채를 중앙은행에 사들이면 돈이 풀리죠. 공채가 통화량이 아니고 시중에 있는 공채를 중앙은행에 사들이면 돈은 밖으로 풀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알겠죠? 공채를 사들이면 돈은 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채 등 자산을 매입했다. 공채뿐만 아니라 뭐 공채가 대표적이지만 매입했다. 그러면 돈은 밖으로 풀리니까 보는 통화량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공채 등을 매각했다. 공채 등을 팔아버리면 돈은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그럼 보는 통화 감소입니다. 10만원치.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 시간상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